중국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자국에서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골치가 아픈 일본에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관련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IOC 딕 파운드 의원이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불과 6개월 뒤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같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무관중으로 열리길 바라지 않는다고 NHK가 보도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반까지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필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내보내자 일본 온라인 네티즌들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취소되는 게 옳다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제대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베이징 올림픽도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포털 등에서 베스트 댓글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서양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참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의심하고 있는 미주나 유럽에서 불과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을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별 상황이 정상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낮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베이징 올림픽 취소설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로 인해 자국의 올림픽이 취소되면 적지 않게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책임론을 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보복까지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와 관련 중국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이 반대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베이징 북경 올림픽을 하더라도 반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차로 인해서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은 동서양이 반반씩 갈라져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 위험성이 낮다며 세계 각국을 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초대장을 돌리는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며 참가를 꺼리고 그 가운데 중국과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상하의원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올림픽 보이콧이 나오게 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애매한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올림픽 참여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되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호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기를 들고 있는 미국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 등은 현재도 매우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빠져들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보이콧과 갈등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국도 화웨이 배제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영국에 대해서도 보복당할 준비를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영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모든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은 결국 베이징 올림픽까지 영향을 끼쳐 동시다발 보이콧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했었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호주는 일찌감치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시장 출마 후보가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이 불가능하다면 런던에서 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자국 선수들을 도쿄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비친 바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문제는 선수 안전 핑계로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쿄와는 다르게 이곳에는 외교적 이유가 결부돼 중국 자체에 대한 보이콧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현재 역대급인 조치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돼 더욱더 갈등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수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산당 체제의 중국은 확진자 수를 거의 제로로 맞춰놓을 정도로 베이징 방역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방역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전인대 혹은 OECD 회의 등 큰 개최를 할 때 지역의 공장을 올스톱 시키기도 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자국의 공기 오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차량 이동 및 공장을 멈추는 행동도 서슴지 않기에 베이징은 해당 시기가 되면 수개월간 확진자가 제로인 코로나 청정 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올림픽 참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참여가 일종의 선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미중 갈등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강력한 중국 제재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국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구의 거의 5분의 1인 2억 7천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강경 노선 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이후 발언은 강경하게 해도 실제 행동은 달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안건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만약 이 조치가 이뤄진다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최악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실시된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중 라인의 첨예한 대립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산당은 축복이라는 발언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1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의 시 주석은 당은 모든 것을 영도한다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전국의 각 민족의 이익이자 행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것은 중국과 중국 인민, 중화민족의 큰 행운이라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전체를 총괄해 조율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장점이라면서 별들이 달을 받쳐주는 격으로 달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전날 언론 브리핑과 대담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와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 더욱더 확실하게 고착화되어가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 사드 때보다는 확실히 사이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오보가 나갈 정도로 중국 지방에서 한국에 대해 개방적이 되었다는 뉴스도 나오면서 잠시 중국 관련 수혜 주식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틱톡 계정을 모두 삭제 혹은 차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갑자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팬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계정들이 대거 차단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추진되는 등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여러 차례 우호적인 몸짓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당국 차원의 조치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지만 과거 한국 연예인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중국 활동이 제약돼 더우인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어렵게나마 팬들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는 계정 차단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폼페이오는 이 틱톡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틱톡 말고도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챗과 같은 메신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줘서 중국 앱의 퇴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을 다르게 보고 근본적인 다른 조건으로 중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역대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주변국들이 긴장케 하는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언제든지 미중 간의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어 관련 외교 대책을 준비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출 규제의 핵심 3품목입니다. 그런데 아베의 이 수출 규제 덕분에 오히려 삼성이 폴더블 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 소재 기업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폴더블일까요? 적어도 삼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갤럭시 폴드, 이번 달 갤럭시 G 플립을 출시했고 코드네임 챔프라고 명명된 갤럭시 G 폴드 2를 올 7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함께 출시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 3개의 폴더블 폰을 내놓는 것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처음 접하고 놀라웠던 점은 여러 단점에도 태블릿을 접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였고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화했고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그저 그런 제품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최근 출시한 5G 폴더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앞세워 중국 시장 점유율 0%대의 굴욕에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약 3억대 출시로 스마트폰 출하량 글로벌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0%대였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0%를 딛고 1위를 차지한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약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12년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20%가량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 이후 가성비를 앞세운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와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까지 겹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중국은 화웨이, 비포, 오포, 샤오미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삼성의 철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은 삼성에겐 놓기 힘든 시장입니다.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역시 최근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새로 선보이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G 플립입니다. 중국에 앞서 유럽, 동남아, 미국 등 해외에 먼저 선보인 갤럭시 S20과 G 플립의 시장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갤럭시 G 플립은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출시 직후 모두 완판됐었습니다. 1억 화소, 100배 줌의 괴물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S20 울트라와 새로운 폼팩터를 선보인 갤럭시 G 플립과 맞설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중국 업체가 없다는 점도 희망적 대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침체되는 분위기지만 폴더블 폰을 향한 관심은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갤럭시 G 플립은 지난 27일 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삼성 온라인 매장과 T몰, 징둥닷컴, 수닝 등 특정 채널의 경우 25초 만에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 서버 폭주, 되파리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톰 브라운 에디션은 중국에서도 3분 만에 품절되었고 삼성은 다음 달 3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 G 플립 초도 물량이 전자 갤럭시 폴드의 약 10배 수준임에도 당일 구매는 어렵고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의 흥행도 예견되었습니다. 얼리 어답터의 상징인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홀려서 다음에 나올 아이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 아이폰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다. 갤럭시 G 플립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끌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대화면을 선호하는 얼리 어답터들을 공략했다면 갤럭시 G 플립은 여성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G 플립은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출시한 1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와 달리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대신들도 G 플립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셀 형태는 전작인 갤럭시 폴드에 비해 개선된 화면 주름과 콤팩트한 디자인, 힌지 부분의 성능 개선 등에 극찬을 하며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NN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Z 플립 TV 광고 영상이 공개되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석권한 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플립폰을 공개함으로써 충격을 안겼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앞서 갤럭시 G 플립과 맞설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중국 업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에는 화웨이의 메이트 X 시리즈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6일 메이트 X의 후속작 메이트 XS를 자체 온라인몰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해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고 29일 기준 약 47만 명이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웨이는 전작인 메이트 X 때도 중국에서만 매월 10만 대씩 출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국
화웨이 매장에서도 메이트 X의 실제 모습은 보기 힘들고 그 흔한 유튜브 사용후기조차도 없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량 발표에도 과연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연 화웨이의 메이트 시리즈가 잘 팔릴 만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입니다. 최근 화웨이의 메이트 XS의 공개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계적 문제로 취소되자 나홀로 온라인으로 메이트 XS 공개 행사를 강행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내용은 메이트 X의 외관은 전작 메이트 X와 동일합니다. 화면을 안으로 접고 펴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 적용됐으며 접힌 상태에서 화면 크기는 6.6인치, 폈을 때는 8인치 크기의 태블릿 형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양도 전작과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배터리는 메이트 X와 같은 4500mAh, 4000만화소인 메인 카메라 화소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전작과 같은 구성의 쿼드 카메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나 해상도, 전체적인 폼팩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웨이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구성이 좋아졌다입니다. 그만큼 전작 메이트 X는 내구성이 형편없었다는 고백일까요? 접히는 힌지 부분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였다는 것이 전작과 달라진 주 포인트인데, 이에 대해 샘모바일 등 해외 IT 전문 매체에서는 화웨이 메이트 XS는 메이트 X의 후속작이 아니라 이제야 완성판이 나온 거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메이트 XS의 디스플레이는 쿼드 레이어 구조를 갖췄는데 맨 위에는 이중광학 폴리미드 필름, 그 아래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쿠션 역할을 하는 폴리머층과 디스플레이를 본체와 연결하는 층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표면에 구부리는 유리 재질을 적용한 갤럭시 Z 플립과 달리 메이트 XS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모두 플라스틱 구조로 스크래치에 약하고 접히는 줄이 보이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전작의 메이트 X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회사가 영하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겨울에는 쓰지 못한다는 거냐는 비웃음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화웨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른 탓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화웨이 자체 OS를 사용하는 것도 결정적 단점입니다. 구글 플레이도 할 수 없어서 화웨이의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쓸 사람은 중국인들 뿐일 것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갤럭시 폴드보다 다운링크 88%, 업링크는 36% 더 빠르다며 동급 중 가장 빠른 5G 스마트폰이라고 경제근심을 드러냈지만 마케팅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가격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전작 갤럭시 폴드 239만원보다 75만원이나 낮춘 165만원의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했는데 메이트 XS는 기존 2299유로보다 비싼 2499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330만원에 출시했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갤럭시와의 경쟁은 포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해 100만 대에서 올해 800만 대, 2025년에 1억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의 어필 요소는 화웨이에 비해 압도적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이 화웨이의 아웃폴딩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미 2년 전에 출시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갤럭시는 G 플립부터 유리, 화웨이는 플라스틱을 씀으로써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는 기존의 갤럭시 폴드나 따라하는 화웨이 메이트 X에서 사용한 폴리이미드에서 이번 갤럭시 Z 폴드에서 최초 적용한 접히는 유리 울트라 씬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씬 글래스의 개발과 도입에는 일본 아베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베상. 투명 폴리이미드와 울트라 씬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로 형태를 변화시켜도 다시 원형으로 복구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소재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폴리이미드는 플라스틱, 울트라 씬 글래스는 유리의 성질을 띤 소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폴리이미드는 상대적으로 소재의 유연성이 좋으며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거나 투과율이 좋지 않고 여러 번 접었다 폈을 경우 주름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를 접었다 펼 때 생기는 허접한 주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트라 씬 글래스는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초박형 유리에 일정 깊이 이상 특수물질을 주입해 균일한 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깨질 수도 있고 제작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스크래치나 주름 문제가 훨씬 덜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투명 폴리이미드가 울트라 씬 글래스에 비해 많이 채용됐었습니다. 작년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폴드에는 일본 스미토모가 투명 폴리이미드를 양산하면 이것을 자회사 동우 화인캠이 하드코팅 작업을 마치고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작년 6월만 해도 Z 플립 스마트폰에 울트라 씬 글래스를
적용할지 폴리이미드를 적용할지 고심해 왔었는데 삼성이 울트라 싱글레스로 확장시켜버린 것은 작년에 한국과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했던 정말 어이없는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자 2014년부터 폴더블 폰용 울트라 싱글레스 개발에 나서 지난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도우 인시스를 기존 18% 지분율에서 작년 12월에 추가 투자해서 지분 27.7%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고, 이어 최근 발행된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하고 구본기 회장 지분까지 인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의 자회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삼성은 일본의 폴리이미드가 아닌 울트라 싱글레스를 사용한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해버립니다. 이로써 수익 규제까지 하던 일본의 스미토모의 폴리이미드는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매출추에 납품량도 줄어들고 바게닝 파워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 일본의 무기였던 폴리이미드의 처지는 1년도 안 되어서 안습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성은 또한 차기 스마트폰부터 폴리이미드 대신 울트라 싱글레스를 채택하고 장기적으로 갤럭시 노트를 폴더블 형태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S펜으로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만큼 스크래치에 취약한 폴리이미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울트라 싱글레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가공이 쉬운 폴리이미드는 대형 패널이나 중저가 스마트폰 또는 여러 번 구부리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글로벌 유리 전문사인 코닝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차기 폴더블 폰에 들어갈 울트라 싱글레스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내에선 포어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폴리이미드 양산 체제를 갖추고 공급하고 있고, 최근 출시된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 레이저에는 코어롱 인더스트리 제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작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은 투명 폴리이미드 대량 양산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폴리이미드의 양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운전에 들어간 포어롱 인더스트리와 SKC 등 국내 기업들이 나머지 폴리이미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수요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삼성뿐 아니라 국내 폴리이미드 생산 기업들도 품질과 수율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수요 발생도 전망됩니다. 이렇게 아베의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 덕분에 삼성은 울트라 싱글레스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에서